압축제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압축제는 그 제일 아래쪽에 지지하고 있는 기초 슬래브, 기초판, 그 다음으로 아마 중요한 부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상부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압축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제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성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정량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느냐, 안전율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제의 중요도가 높다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상하느냐, 설계에 반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우면 뭐 겉옷 벗어도 됩니다. 굉장히 습해서. 결국은 그런 강도 감소 계수를 낮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바닥판이나 또는 휨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재의 길이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하중이 되게 작용하고요. 거기에 주인장, 압축, 전담보강근이 들어가게 되죠. 처짐, 그러니까 스팬에 대한 어떤 처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로운 그런 부재입니다. 수평 부재는. 그러니까 특히 휨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닥틸리티가 기본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 있는 부재가 되죠. 그런데 압축 부재는 그런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력 하중하고, 지금은 횡하중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중력 하중에 대한, 그러니까 압축력이 순수하게 작용하는 경우 굉장히 브리틀해지는 거죠. 파괴 패턴 자체가 눌려지면, 압축이 되게 되면 좌굴에 의한, 주철근의 좌굴에 의한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게다가 부재의 길이 방향으로 축압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재의 되게 단면이 상대적으로 작죠. 그래서 더욱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압축제에는 순수하게 압축만 작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발 펜심이든 또는 시공의 어떤 오차든 실제 외부에서 작용하는 작용 하중이든 등등 같이 고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축력과 휨이 또는 휨과 압축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러면 압축제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칼럼이나 벽체나 하는 것들은 상부에서 내려오고 있는 지압력을, 축압축력을 받아야 되는 주부재이기 때문에 압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짧은 이런 압축제가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긴 압축제가 될 수가 있답니다. 표현이 약간 어폐가 있지만 길다는 것이 뭐 어느 정도냐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상대적인 거로 굉장히 짧은 어떤 기둥이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긴 기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첫 번째 얘기했는 것은 압축 하중과 밴딩이, 휨이 같이 걸리는 휨 압축제가 일반적인 압축제의 하중 상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숏 칼럼 또는 굉장히 짧은 기둥, 그러니까 보의 단면에 비해서 높이가 굉장히 작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스토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굉장히 땅딸막한 그런 어떤 압축제. 여기서 칼럼은 압축제의 대표적인 부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칼럼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슬렌드라는 개념은 길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가늘고 길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세장한 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재의 단면에 비해서 부재의 길이가, 압축재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장비가 큰 경우를 슬렌드 칼럼이라고 그러고요. 세장비가 작은 것을 우리가 숏 칼럼의 개념일 겁니다. 그러니까 세장비는 나중에 뭐 다시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슬렌드 칼럼에 대한 설계는 두 번째에 있는 그 숏 칼럼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좌굴의 바클링에 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슬렌드 칼럼을 설계를 할 때는 좌굴의 영향에 대한 좌굴에 대한 설계를 필히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슬렌드 칼럼을 다 그래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좌굴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요게 왼쪽에 요게 하중입니다. 압축력이고요. 이 가로축 x 액시스를 모멘트의 어떤 상관관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다시 설명, 이제 각각에 대한 부재의 설계를 하겠지만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요것을 축이고요, 압축이고, 요걸 모멘트니까 요렇게 세로축의 축력과 가로축의 모멘트를 그려서 그 상관관계를 그려놓은 그래프를 우리가 PM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력과 휘모멘트의 그 릴레이션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저 그래프를 보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모멘트가 작고요, 모멘트가 거의 발생이 되지 않고 압축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변가에서 거기에다 나무 막대기를 하나 딱 꽂아두고요, 위에서 강하게 딱 누르고 있으면 옆에 있는 웬만한 이 지지하고 있는 모래를 끄집어내도 그대로 서 있다는, 진입된 상태로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데요. 나중에 PM 상관구선 다시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만, 개념적으로 한번 먼저 보죠. 여기에 있는 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쫓아갈 텐데, 이 PM 상관곡선에서 왼쪽으로, 다시 말하면 왼쪽으로 다시 가게 되면 P의 영향이 큰 것이죠. PM 상관곡선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면 여기서 모멘트의 값이 커지는 개념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되게 그릴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빨간 선은 만약에 요 점에 있다 그러면, 요 시작점에 있다라고 하면, 시작점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거의 없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펜심, 오늘 출석 부르지 마세요. 출석 부르지. PM 상관곡선에 이 모멘트 영향이 거의 제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트 영향이 제로라는 것은 순수하게 압축만 받는 경우죠. 물론 지금 요 점을 100%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펜심을 고려하도록 이렇게 설계합니다. 시공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3차원의 어떤 직립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약간의 어떤 횡력이 항상 작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펜심 모멘트를 고려하라. 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펜심에 대한 것을 만약에 한 10% 정도 고려한다 그러면 축력을 10%를 들여서 요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점이 와 있는데요. 여하간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것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축력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모멘트 값은 요만큼이겠죠. 축력은 이만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대개 그러한 경우를 지지하는 칼럼을 우리가 숏 칼럼의 경우가 모멘트 영향이 상당히 작다는 겁니다. 슬렌드 칼럼의 경우는요,
이게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2차적으로 이렇게 모멘트 영향이 커지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력은 얘보다 요만큼 떨어지고요, 모멘트 값은 요만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때 얘는 어쩌면 최대 충력을 가지고요, 모멘트는 거의 최소로 걸릴 것이고, 얘는 여기서 보실 때 충력은 요만큼 줄어들고 모멘트는 이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랜트 칼럼에서는 모멘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숏 칼럼보다는 커진다. 우리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의 이 칼럼을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는 이 두 경우, 다시 말하면 PM 상관곡선의 어느 점, PM 상관곡선의 어느 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재를 설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앞에 있는 논리는 상당히 많이 하겠지만 설계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에 그런 배경이 굉장히 숨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계했을 때에 PM 상관곡선 상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숏 칼럼이든 슬랜트 칼럼이든 부재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악의 상태가 지금 여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PM 상관곡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여기에 도달하기 이전에 충력을 받고요, 모멘트를 어느 정도 지지하다가 그냥 부재가 페일리어 모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클링이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서부 지역에 지진이 왔을 때에 특히 1층 이 플로어 쪽에, 그러니까 소프트 스토리라고 하는 건데요, 많이 이렇게 그 진출입 때문에 공간이 많이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칼럼 부재만이 있게 되고 칼럼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뭐 이런 등등등이 이 이유에서, 게다가 이 수직 철근을 주 압축 철근을 제대로 이렇게 컴파인 이렇게 감아주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 간격이 굉장히 넓게 배건되는 경우, 넓게 배건된다 하는 것은 횡보강근 양이 작은 경우죠.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주건의 좌굴에 의해서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주건이 압축에 의해서 부재의 길이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상당히 큰 변위 또는 변형이 일어남으로써 파괴에 도달하는 경우가 바클링입니다. 그러니까 바클링 파괴는 유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설계했던 것은 이 부재, 예를 들어서 휨제 또는 수평부재 또는 보 부재를 설계를 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칼럼에 대한 수직부재, 물론 이게 일정한 각도를 가져도 됩니다만 이렇게 경사진 그 부분도 그 각도가 90도에 가까우면 압축제의 형태를 0도에 가까우게 되면 휨제의 형태를 가지게 되겠지만, 지금 이 칼럼을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둥과 보부재가 강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리지드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리지드 프레임이라고 그랬지. 라멘 구조라고 그랬다고요. 그 리지드 프레임에 대한 모멘트, 충력의 어떤 곡선을 여러분들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기둥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서, 뭐 이런 하중들에 의해서 여기 기둥 부재에 작용하는 외력에 대한 응력을 여러분들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모멘트가 됐든 축에 대한 것이 됐든 이렇게 적절히 이 응력을 여러분들 결정을 하고요. 때론 뭐 여기서 제가 개념만 얘기해서, 때론 이렇게 압축력이 작용할 때 이 칼럼 부재에 얘처럼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에 인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인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인장이 생기고 여기는 이렇게 인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인장이 생길 수도 있죠. 모멘트에서. 또는 이렇게 인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든 또는 이렇게 생기든 기둥의 전 부재의 모멘트의 방향이 하나, 곡률이 하나로 생긴다. 이걸 우리가 단일 곡률이라 그래. 단곡률이라고 그래요. 싱글 커베이처라는 개념을 써. 요거처럼 인장이 생기는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어느 점에서 바뀌게 되는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복곡률이라고 개념을 쓸 겁니다. 나중에 이중곡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복곡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곡률, 복곡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교재에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그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제에는 순수하게 압축력만 작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적어도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을 같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바람이든 지진이든 우리가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적어도 횡력에 의한 모멘트가 발생이 되고요. 또는 우발 펜신 모멘트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충격이 이렇게 작용을 실제 요 부재의 축선 대축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축압 충격을 설계를 하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했을 때 P와 M, 요 P가 세로축이고요, 여기 있는 M이 가로축입니다. 얘는 여기 작용하는 어떤 펜심 거리 E, 이센트리시티를 고려한 이 모멘트의 영향을 고려해서 뭐 이 방향이든 어느 방향이든 지금 이렇게 모멘트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충력이 일정한 펜싱 거리가 떨어진 부재의 축선상에서 떨어져 있는 이 거리에 축압 충력이 작용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와 M에 대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등가 형태로 바꾸어서 설계에 반영할 수가 있다. 당연히 이때 E라는 것은 모멘트를 축압 충력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모멘트의 영향은 여기 작용되는 충력의 적절한 편심 거리 E를 고려한 것이 지금 P와 M의 상관곡선입니다. 근데 재밌는 상황이 여기 하나 벌어졌죠. 재밌는 상황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뭐가 벌어졌느냐 하면 여기에 힙이 하나 딱 생겼죠. 이 탑 포인트가, 그죠? 픽 포인트 여기 생겼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가서 힙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지. 이거 재밌는 상황이 하나. 엄밀히 말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요 끝에서 이렇게 다시 조금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둥 부재를 설계를 할 때 굉장히 민감한데요, 여기에 있는 충력이 이렇게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모멘트는 이렇게 커지면서요, 충력이 줄어들고 보면 요점은 뭔가 밸런스를 잡는 포인트, 그러니까 밸런스 포인트, 균형, 어떤 P하고 모멘트의 어떤 뭔가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 점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충력이 줄어들면서요, 모멘트 영향도 좀 줄어든다는. 그러니까 충력이 쭉 줄면서 모멘트가 커지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충력이 어느 정도 범위에 가게 되면 다시 줄어드는데 모멘트의 영향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요 P와 M의 어떤 상관관계 곡선을 기둥 부재, 특히 압축제에서는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축하중과 밴딩은 지금 PM 요 상관곡선을 가지고 설계하면 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숏 칼럼 같은 경우에 휨 모멘트 영향이 굉장히 작다 라고 하면 어쩌면 여기 있는 요 곡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모멘트의 최소 모멘트, 그러니까 최소 편심에 대한 모멘트를 고려하면 아마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슬렌더 칼럼인 경우는 모멘트 영향력이 이만큼 더 커진다는 거죠. 나중에 이만큼 커지는 것을 우리는 모멘트를 정대 또는 모멘트를 확대시킨다 해서
확대 모멘트 또는 정대 모멘트의 개념을 끌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력이 예를 들면 요 쇼칼라에 비해서 요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쇼칼럼에 대해서 슬랜트 칼럼은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하중에 대해서 모멘트를 이만큼 정대시켜서 설계하는 방법을 쓰거나 또는 충력을 여기서 이만큼 줄여주어서 설계하는 방법이거나 사실은 슬랜트 칼럼의 설계적 측면에서는 같은 어떤 아웃풋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U12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2차 곡선의 포물선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같지만 설계 값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는 그 둘 중에 방법을 충력을 좀 줄이든지 모멘트를 정대시키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충력이 그만큼 더 적게 작용한다 또는 모멘트가 그만큼 더 크게 작용한다 라고 보고 설계를 해서 원 오브 댐 선택을 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 모멘트를 정대시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멘트 확대, 모멘트 정대의 방법으로 키운다는 겁니다. 정이 아니고요. 그런 어떤 방법의 설계법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제 설계 다 했습니다. 이제 설명 다 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책 보고 하면 된다, 그죠? 각각에 대해서. 자, 이제 전체적인 압축제에 대한 얘기를 다 했고요. 우리가 지금 칼럼을 압축제의 대표적인 칼럼을 크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띠철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죠? 또는 나선철근을 사용해서 보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횡보강근에 대한 얘기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띠철근을 사용했을 때와 나선철근을 사용했을 때의 예를 들면 스트렝스 리덕션 팩터가 어느 게 더 크냐 여러분들 알죠? 어느 게 더 크냐 하는 거죠. 아마도 얘가 더 스트렝스 리덕션 팩터를 크게 봤을 거라는 거죠. 띠철근은 얘는 조금 여유롭게 봤고요. 상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닥틸리티 면에서는 어느 게 더 유리하냐? 당연히 얘가 좀 유리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칼럼, 이거는 이제 횡보강근의 형태를 우리가 했고요. 다시 칼라면 크게 보면 사각형 또는 원형.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보시면 이 두 가지 형태를 많이 쓸 거라는 거죠. 뭐 당연히 이런 형태죠. 물론 요 형태에도 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요 형태에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횡보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쉐입에 대한 얘기죠. 어느 방법을 써도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얘는 띠철근 형태를 많이 쓰고요. 얘는 나선철근 형태를 많이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매트릭스를 짜도 뭐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하나는 숏 칼럼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슬렌더 칼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장한 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장비가 큰 경우에요. 가늘고 긴 기둥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짧은 기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세장비가 뭐냐? 슬렌더니스 레이시오가 나중에 고민이 좀 될 거라는 거죠. 얘를 가지고 압축제에 세장한 기둥을 쓰냐, 그 다음에 짧은 기둥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압축제의 형태를 가지고
나누면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압축제의 횡보강 형태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경우시고, 슬렌더니스 레이쇼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걸로 본다 그러면 사각형의, 그죠? 띠철근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슬렌더 칼럼이 일반적이지 않고요. 이 세 개의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방향, 장방향, 띠철근, 숏 칼럼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스타마크를 해준 이 기둥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에 설계를 하는 데에 고민은 슬렌더 칼럼보다는 숏 칼럼을 먼저 가지고 접근할 거라는 거죠. 다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숏 칼럼의 압축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는 압축력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철근이 길이 방향으로 배건된 철근이 부담할 수 있는 압축력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이 P의 값의 개념을 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콘크리트 단면이 있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압축 철근이 이렇게 8개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콘크리트, 그 다음에 요 철근에 8개의 D22mm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PS가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콘크리트의 단면이 PC가 되는 것이고, 요 두 개의 합이 P로 보겠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간단하죠, 사실은. 얘의 설계의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 띠철근 또는 나선철근의 영향력을 적절히 고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는 지금 이 개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 된 거지 뭐 이제. 그렇지? 원형철근에 나선철근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저 개념이라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뭐 이제 다 끝났지 뭐. 콘크리트 부담하는 부담 압축력, 여러분이 배건한 철근의 부담 압축력, 그거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챕터, 여러분들이 5 교재의 챕터 5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다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조금 더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그 타이드 칼럼과 스파이럴 칼럼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타이드 칼럼이라면 띠철근에 대한 거고요. 스파이럴 칼럼은 나선철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과 모멘트의 인터랙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PM 상관곡선, PM 인터랙션 커브, PM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숏 칼럼에 대한 것을 먼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디자인 오브 숏 칼럼에 대한 것을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스틸과 콘크리트의 컨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칼럼의 압축 강도를 설계 또는 계산하는 데에 콘크리트 부담과 철근의 부담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고민하느냐, 이거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어프락시메이션에 대한 그 솔루션에 있는데 이건 나중에 간단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고민되는 것이 바이액셜입니다. 바이액셜이라는 것은 조금 얘기를 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제가 크게 스타마크를 해놓은 부분들, 이 부분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설계만 하더라도 되게 실제 그 필드에서 한 80% 정도는 되게 지금 내가 스타마크한 그런 어떤 매트릭스의 조합일 거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기둥이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됩니다. 어느 평면에, 또는 여기도 기둥이 있고요. 지금 우리 제1공대, 제2공대도 유심히 보면 이런 칼럼의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칼럼과 칼럼 사이에 뭐가 갑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죠?
가다가 가는 겁니다. 보죠. 이걸 우리가 되게 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뭐 여기에 작은 보들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죠? 슬래브가 너무 클 경우에는 중간에 작은 보들이 갈 수가 있다. 빔이 가는 거죠. 이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뭐를 얘기했었냐면, 이 가다의 설계에는 이 칼럼이 있게 되면 모멘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모멘트 가지고 각각의 가다 설계를 했다, 그지? 빔은 만약에 빔에 대한 것은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돼서 이 모멘트에 대해서 빔 설계를 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칼럼이니까 한번 볼까요? 칼럼이 된 경우는 경우의 수가 지금 요렇게 하나, 요 녀석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하나 있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있어. 여러분들이 응력 상태를 보게 되면 이 세 개의, 지금 이 평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세 개의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C1이고요. 이게 C2고 이게 C3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름을 네이밍을 하면 C1 같은 경우는 잘 한번 보시죠. 여기 모멘트가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이렇게 당기죠. 요 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 부에서도 요런 모멘트가 생긴다, 그지? C1에서 본다 그러면 이 방향, 그 다음에 이 방향에 대해서 모멘트의 크기가 비슷할 거라는 겁니다. 하중이 같고 스펠이 같다 그러면, 만약에 이 방향의 모멘트와 이 방향의 모멘트 또는 이쪽 방향의 이 길이가 크고 이게 짧고 하면 모멘트의 양쪽에 칼럼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크기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렇게 다른 어떤 모멘트를 불균형 모멘트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언밸런스드 모멘트라고 그랬다고. 언밸런스 모멘트라고 그랬어요. 이 불균형 모멘트가 생기지 않으면, 비슷하면, 그러니까 균형적인 모멘트, 양쪽에 대한 모멘트가 같다 그러면 이 C1 같은 경우는 이 방향, X방향과 Y방향의 불균형 모멘트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길이가 거의 같다고, 하중ing 상태가 거의 같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C1 같은 경우는요, 모멘트가 굉장히 크게 걸리죠. C1의 모멘트가 굉장히 크게 걸리죠. 그렇습니까? 에이, 지금 C1에 되는 이 모멘트가 거의 불균형 모멘트가 없는 거지. 칼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언밸런스 모멘트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C1 같은 경우에는 충격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C2는 한번 보실래요? C2는 지금 이 방향, Y 방향의 모멘트 분포는 비슷하죠, 양쪽에. 이 모멘트 크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Y 방향으로는 언밸런스 모멘트가 거의 안 생겨. 그러면 X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X 방향으로는 여기가 지금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가 생겨? 여기에 있는 언밸런스 모멘트가 생긴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 칼럼은 요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모멘트가 생긴다고. X 방향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C2 같은 경우는 반면에 충격은 요만큼 면적이 없다 이 말이죠. C1 같은 경우는 충격이 요 면적만큼을 갖는다고요. 잘 들으십시오. 이만큼 받는단 말이지. 한 층의 면적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C2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이지. 반으로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P의 영향은 좀 줄어들고요. 잘 봐. 모멘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모멘트는 X방향의 모멘트야. X방향의 모멘트라고요. Y방향의 모멘트는 입을 하죠. 불균형 모멘트 거의 없으니까. 그렇지. 얘 모멘트나 같단 말이지. 여기서 이렇게 회전시키려는 거는 양쪽에서 당기고 있기 때문에 딱 서 있다고요. 그런데 얘는 이쪽으로는 당기는 힘이 없고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회전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X방향으로의 모멘트 커진다고.
잘 들으셔야 돼. C3를 한번 볼게요. C3를 보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 여기서 받는 충격은 면적이 요만큼 준다는 거죠. 아마 이거에 면적 단위로 보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현장에서 뭐 좀 다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멘트의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방향으로도 여기서 이 방향으로도 왜? 이 방향이 없고 이 방향이 없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C3 기둥은 요 모멘트에서 요렇게 또 요 모멘트에서 요렇게 X방향과 Y방향으로 회전을 당기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중은 작단 말이지. 이거의 2분의 1밖에 안 되고 C1 기둥의 4분의 1밖에 안 돼. 면적 단위로 따지면 그지? 그러면 P의 영향은 좀 더 줄어들고요. 좀 더 줄어든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모멘트의 영향은 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모멘트의 영향이 X방향의 모멘트하고 Y방향에 대한 모멘트의 개념으로 두 방향, X방향과 Y방향에 대한 모멘트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기는 것을 바이액셜이라 그래. 이축 방향에 대한 어떤 그 바이액셜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째 보면 일축 압축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건 어쩌면 이축에 대한 어떤 압축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설계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C1부터요, C3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건설 또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둥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트 영향이 거의 없이 충격 영향이 크거나 모멘트 영향이 커지는데 한쪽 방향으로 모멘트 영향이 커지고요. 모멘트 영향이 두 방향으로 이렇게 커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언밸런스 모멘트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요건 평면입니다. 그죠? 이게 플랜입니다. 이거는. 요걸 단면으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뭐 어느 단면을 요게 C2의 단면, C1 요게 또 마찬가지로 C2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방향, 요건 이 방향이니까 방향은 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는 이 방향 모멘트 없어지니까 C1 같은 경우는 한번 잘 봐봐. C1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방형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X방향과 Y방향으로 모멘트 영향이 거의 없고 축압축이 전단면에 압축을 받게 될 거니까 정방향 기둥이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잘 들어, 내부의 철근을 보강근을 어떻게 배관하는 게 좋으냐. 만약에 4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 모서리에 이분하게 이렇게 배관하는 게 좋아. 6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넣거나 여기 넣거나 관계없어. 잘 지금 봐. 여기 넣거나 여기 6개를 넣으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압축을 받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넣어도 관계없어. 왜냐하면 전체 단면에 압축을 받는다고요. 그럼 PC 플러스 PS를 하면 돼. 만약 8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분하게 배관해 주는 것이 C1 기둥엔 좋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 B하고 뭐 H는 같으면 좋죠. 거의. 꼭 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정방향 기둥이 유리하다는 거지, 이 경우는. 여기에 있는 요 C2 기둥, 이것도 아마 C2, 이것도 C2, 요거는 C3,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 C2 기둥을 한번 보실게요. 물론 저 C2의 기둥은 철근에 지금 내가 이름은 이렇게 같이 붙여놨지만 여기는 어쩌면은 A를 붙여야 될지도 몰라.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C2 기둥, 요 기둥, 지금 내가 표시한 이 기둥을 보시면 모멘트의 방향이 이쪽이거든. 그래서 휜 모멘트 이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 방향과 이 방향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둥은 지금 내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땡 아니야. 엄밀히 말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C2 기둥은 이렇게 X방향 쪽이 좀 단면이 큰 게 유리해. 왜? 모멘트에 대해서는 단면 2차 모멘트 I 값이 큰 게 좋거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지? 2학년 때 배웠죠? 단면 2차 모멘트 I 값이 크면 모멘트에 대한 저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I 이꼴 뭐 M 마이너스 M, 이때 모멘트라는 것은 뭐예요? Y 더블 다시였거든. 이때 Y 더블 다시는 한번 적분하면 Y 다시고 또 한번 적분하면 Y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I 값이 크다는 것은 저항, 모멘트에 대한 저항이 커지는 것이거든.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의 모멘트가 생기는 거니까 X 방향의 단면이 커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방향이 아니고 장방향 기둥이 유리하다는 거지. 한쪽으로 모멘트의 작용 방향으로 단면을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것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현장에 가서 굉장히 필요한 얘기일 겁니다. 이렇게 단면. 철근을, 안에 있는 보강근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주 철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횡보강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4개가 필요해. 사실은 4개가 필요할 때는 할 수 없이 양 코너에는 넣는 게 좋아. 6개가 필요합니다. 6개가 필요하면 어디다가 배관해야 되겠어? 그렇지. 이때는 이렇게 배관하는 것이 유리해. 여기에 넣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 모멘트가 이 방향이기 때문에 모멘트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이 철근들이 모멘트에 저항할 거라는 거죠. 우리 휴임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멘트에 대해서는 6개면 이렇게 필요하다. 8개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에 4개를 이렇게 넣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급적이면 보조철근이 뭐 들어가도 좋아. 그러니까 휴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관하는 것이 C1에서는 이렇게 이분하게 골고루, 만약에 C2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C2A는 같은 흰 모멘트와 충력의 영향을 받겠지만 C2A는 방향이 바뀔 뿐이야. 그죠? 이렇게 배관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관 방법은 똑같이 8개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2나 C2A는 기본적으로 개념은 같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방향만 Y 방향 또는 X 방향에 대한 방향만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포메이션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C2하고 C2A를 우리가 이름을 같이 붙일 수가 있다. 다만 배근만 달리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고 평면을 딱 봤을 때 하중 조건이 변화하는지 아니면 하중 조건이 비슷하다, 강의실이다, 그럼 칼럼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칼럼의 크기를, 칼럼의 쉐입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단면을 어떻게 만드느냐, 보강근이 어디에 가 있는 게 유리하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C3 같은 경우는요. C3 같은 경우는 충격의 영향이 좀 작고 모멘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C3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것도 거의 같은 단면이 좋겠죠. 이 방향도 좀 커야 되고 이 방향도 좀 커야 되니까 아마 포메이션 이 형태로 갈 거라는 거죠. 코너 기둥은. 그 다음에 그렇지, 모멘트도 이 방향에 대한 모멘트가 만약에 4개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저 방향의 모멘트가 필요하다, 결국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뭐의 형태가 됩니까? 이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C1의 형태로. 그러나 C1은 축압축에 대해서 압축을 순수하게 받기 때문에 전단면의 압축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C2나 C3 같은 경우는 모멘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멘트가
이 방향이 돼서 이렇게 또는 이 방향. 예를 들어서 이 단면이 압축을 받거나 인장, 이 단면이 인장을 받거나 압축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얘는 모멘트 방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향으로 바뀌면 이 방향으로 압축과 인장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전단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고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C3 같은 경우는 압축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X방향과 Y방향의 모멘트 조합에 의해서 지금처럼 어느 X축 또는 Y축에 대해서 뭐 압축력이 또는 인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 의해서 적절히 경사, 어느 선에 따라서 경사선에 따라서 일부 압축이 일부 인장이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경우는 MX하고 MY에 대한, 물론 P에 대한 이거를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얘는 P에 대한 값을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P하고 M에 대한, 얘도 P하고 M에 대한 설계를 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설계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백층이다. 백층이다. 그러면 C1 기둥의 요 한 층에 대한 전단면이 전체 같다 그러면 C1에 대한 전체 플로어에 대한, 야 착한데 졸리니까 저기 서서, 야 난 역시 3학년이 달라요. 세수하고 와도 된다. C1 이렇단 말이지. 100층이면 저기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C1이 받는 제일 1층 기둥의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층의 꼭대기층은 지금 이 C1이라 하지만 꼭대기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1층에 비해서 충격은 어떻게 돼? 줄어들지. 100분의 1이지 뭐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위에서부터 충격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내가 지금 C1의 어느 한 층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같은 C1이라 하더라도 저 꼭대기층하고 아래층에 대한 C1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층으로 갈수록 충격 피해 영향이 커. 단면이 커지겠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꼭대기층으로 갈수록 충격은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바람은, 때로는 지지는, 바람은 올라갈수록 영향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C1 기둥이라 하더라도 아래층 기둥하고 위층, 그 다음에 상부층 꼭대기층의 기둥의 배근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모멘트의 영향이 어느 쪽으로 발생이 되느냐, 바람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C1의 배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층수를 가진, 그러니까 저층형 기둥은 C1은 되게 이 바람이나 이 영향이 작아서 지금 내가 그린 저 형태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뭐 초고층을 만다. 그러면 같은 C1이라 하더라도 배근의 방법이 모멘트 영향에 따라서 다르게, 모멘트 영향에 따라서 그 충격은 작아지고요. 모멘트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일어난 형태의 배근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티피컬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필드에서 실제 건물에 작용하는 하중 상태가 어떠냐, 거기에 발생되는, 그 부재에 발생되는 하중이 뭐가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지금 내가 얘기했는 저 C1, C2, C3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둥 또는 압축제를 설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다 설명했다. 뭐 바이액셜에 대한 것은 지금 C3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할 것은 타이드 칼럼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PM 인텍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숏 칼럼,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체 중에서도 잊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나는 나중에 설명을 세장한 기둥에 대한 거 별도로 뭐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숏 칼럼에 대한 설계 방법을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앞부분의 얘기를 잘 이해하면
나중에 세장한 칼럼에 대해서는 자굴에 대한 개념만 잘 집어넣으면 설계는 끝.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슬라이드 2장 나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물이 없나 했더니 내가 습한데 좀 따져보세요. 자, 이제 설명 하나 빠뜨렸네. 꼭대기층은 그랬는데요. 꼭대기층으로 가면 그랬는데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로비층 1층에 대한 것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잘 보면 1층에는 현관이 있고, 그러니까 메인 엔트런스가 있고, 뭐 또 오픈해야 또 되고, 뭐 그런 그죠? 또 뭐 라비가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대개의 주상 또는 뭐 건물에서 오피스 빌딩에서는 1층 바닥 1층이 기준층보다 층고가 높습니다. 높아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기준층에는 벽체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벽체 같은 걸 주로 없애야 이거 뻥 뚫린 기분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1층 부분은 뚫려 있는 부분도 많다는 거죠. 게다가 층고가 높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단면을 그린다. 지금 요거 하는 거 잘, 요게 중요해. 요 지금 요 내가 해놓은 거. 단면을 이제 한번 그려볼게. 요 단면을 자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층이고 50층이고 뭐 70층이고 100층이야. 그냥 자른 거야. 티피컬한 층은 뭐 3.5, 4.5 이렇게 되면 이게는 한 6m, 7m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면 보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주면 참 좋겠는데 불행히도 어느 층에는 보가 없어지거나 1층처럼 이렇게 기둥의 높이가 큰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지지를 여기서부터 여기 기둥의 지지를 여기서 하는 거거든. 얘가 지지한다고요. 여기도 여기가 지지하고 지지의 길을. 근데 이 지지는 요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2배로 많이 커진단 말이죠. 이렇게 커지면 이거는 어쩌면 이거는 슬렌더한 기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얘는 스토키, 숏 또는 뭐 스토키 굉장히 짧은 기둥의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층에 가서 이것도 만약에 없어질 수 있잖아요. 보고 없어. 이렇게 예를 들면 한 2, 3개 층이 뻥 뚫릴 수도 있잖아요. 어느 층에 기계실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저 기둥도 슬렌더한 칼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죠? 이때는 이게 아니고요. 이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중간에 예를 들면 기둥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 위치가 커지면 슬렌더한 기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같은 단면에 높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는 이 BH 여기 있는 요 단면적 이 단면에 비해서 높이가 요까지냐, 그 다음 여기 보가 있느냐, 슬래브가 있느냐, 높이가 요까지 올라가느냐, 보가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는 지지가 여기하고 여기 아니면 이 사이이기 때문에 지지 길이가 지지 위치가 다르다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숏 칼럼과 슬렌더 칼럼이 나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땡큐.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건 남의 걸 가져온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압축제 설계한다. 우리 뒤로 한번 쫙 하자. 이거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많이 졸리죠, 섭해서. 나도 졸린다. 졸린 게 아니라 습하다 진짜. 이런 날은 정말 파전에 그지? RC 수업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왜 오는지 난 도대체가 여기에 딱 5명 빠지면 우리 오늘 딱 휴가 하는 거야. 오늘 어차피 출석도 안 부른다 그랬는데 왜 와? 난 참 여러분들은 나랑 비슷하죠. 별로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 갈 데가 없다고. 지금 가서 놀으라 그래도 1학년들은 신날 거야. 4학년들은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서 또 3학년들은 핵심이기 때문에 가라 그래도 못 가요. 알죠? 별로. 왜 오느냐? 이유는 뭐 수업이 재밌어서? 에이, RC가 꼭 필요해서? 아니죠.
갈 데가 없어서 온다 여러분들. 그지? 알아. 정말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야. 나는 지난 4, 5일이 아주 지옥이었어요. 청소해야 되고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여러분들 나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뭐 어머님한테 그죠? 아, 왜 학교 안 가고 말이지. 뭐 이런다고 금방 하루 좀 쉬고 싶은데. 네, 정말 하루 좀 쉬고 싶었는데 왜 오늘 학교 안 가요? 뭐 이렇게 탁 할 때 집에서 이거 참 당황스럽죠. 그거 어떻게? 가방 들고 차서 그리고 학교를 또 오기 싫으니까 어디 갑니까? 그냥 어디 해놓고 그죠? 목욕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시간 줘도 갈 데가 없어. 점점 그럴 겁니다. 명절이 두려워지고 뭐 공휴일이 두려워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렇다고요. 각각 또 뭐 짝이 생기면 뭐 계속 놀자 그러죠. 짝은 그지? 본인 하루 쉬고 싶다. 이거 우리 남학생들이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여학생들은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점점 할 일들이 생기죠. 뭐 안 쉰다. 공휴일 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남학생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어떡하냐 니들. 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리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압축제 설계를 하라. 휘임제하고 똑같다는 거죠. 압축제 설계의 첫 번째 설계 뭡니까? BH. 저기 단면. 그러니까 얘의 크기, 얘의 크기를 제일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휘임제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대개 하중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휘임제는 보의 스팬을 가지고 경간 뭐 10m, 12m 그걸 가지고 10분의 1, 12분의 1 높이를 먼저 결정하고 그거에 2분의 1, 3분의 2 뭐 해가지고 보의 폭을 결정하고 이렇게 우리 결정해 나갔거든. 결정하게 가정해 나갔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휘임제는 보의 길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중이 뭐 영향을 받겠지만 보의 길이가 크면 작은 하중이라도 모멘트가 크게 발생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뭘로 결정할 거냐는 거죠. 제일 첫 번째 BH를 그러니까 단면을 먼저 결정하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길이 방향의 철근들, 다시 말하면 요로 철근들을 결정할 겁니다. PS입니다. 주 철근이죠. 그 다음에 배근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철근들입니다. 요렇게 요 방향, 길이의 직각 방향을 이렇게 감고 있는 이런 철근들. 이걸 우리가 횡보강근이래. 아까 D철근을 쓰느냐, 나선 철근을 쓰느냐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렇게 30cm 간격으로 요렇게 10mm 또는 13mm 가지고 30cm 간격으로 배근하는, 이걸 우리가 사각형 형태로 D철근이라 그러죠. 타이드. 그 다음에 요렇게 감아 내려오는 거, 스프링처럼, 이걸 우리가 나선 철근이라 그러고 스파이럴이라고 해요. 간단하죠. 뭐 기둥의 설계는 우선 기둥의 단면과 기둥 길이 방향의 주 철근, 그 다음에 길이의 직각 방향인 요렇게 가는 요 횡방향 철근, 이거 설계하면 끝. 다 됐지 뭐 이제. 이렇게 설계하면 된다. 자,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주철근은 이것들이죠. 횡철근들은 지금 이렇게 감고 있는 거, 이런 철근들. 보험을 많이 들고 하네, 저 사람들은. 예. 굉장히 보험을 들어야죠. 대개는 저렇게 공사 안 하죠. 어디 사진이야 이거? 야, 현장에서 저렇게 하면 아마 언론에서 뭐 언론 대서특필하죠 저거. 우리나라 뭐 현장이 아직도 뭐 점점점 이러면 뭐 국민들이 그냥 거기다가 안전한가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무릎 하나 딱 달면 그 순간 완전히 뭐 그죠? SNS를 쫙 타고 저 건물 위험하다 이렇게 된다. 결론은 가까이 가지 마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예, 뭐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칼럼의 데피니션이라는 것은 주로 버티컬 멤버가 되는 것이고, 압축력과 모멘트가 있거나 모멘트가 없거나 with or without moment.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충격의 영향이 크면 C1 기둥으로, 모멘트 영향이 있어도 굉장히 작으면 without moment의 개념과 모멘트 영향이 크면 with moment의 개념으로 설계를 하면 될 것이다. with moment는 C2 또는 C2 또는 C3 기둥으로 설계하면 된다. 그러죠.
플로어에서 각 1층, 루프에서 지붕층에서 어디로 파운데이션으로 수직 하중들을 트랜스밋 전달하는 부재가 압축재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압축재의 데피니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각각의 특징이 다 다르죠. 보는 포커스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레퍼런스에는 이 세 가지 개념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부에서 플로어에서 루프에서는 압축력을 쭉 해서 기둥을 타고 기초로 내려가서 집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매개체 역할을 트랜스밋 하는 것이 압축재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설계는 압축력과 with moment 또는 without moment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요걸로 설계를 할 것이고, 얘는 하중의 전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데피니션을 정하면 저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버티컬 멤버다 그런 얘기죠. 물론 어느 정도 일정한 이런 경사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선 제한, 도로에서 사선 제한을 하게 되면 밑에는 높이 올라가다가 위로 가기 위해 깎여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경사 각도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0도에 가까우면 90도에 가까워지면 기둥 0도에 가까워지면 휘임제로 간다. 자, 이제 다 했다. 나는 더 이상 압축제에 대해 설명을 할 게 없다. 자, 이제 요 그림은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되죠.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이 나선철근입니다. 이렇게 감아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의 간격을 피치라고 그래요. 나중에 얘기하면 나선철근에 감아 내려오는 요 간격들을 피치라고 그러고요. 저 간격을 제한할 것입니다. 이 간격이 만약에 중간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 세 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만큼의 간격이 벌어지겠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위에서 충격이 내려 누르면 요 간격이 요렇게 덤성덤성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이 바깥으로 누르면 힘이 바깥으로 작용할 거니까 아마 있는 콘크리트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러고요. 그 튀어나오려는 것이 지금 이러한 철근들이 막고 있는데, 요 간격이 덤성덤성 있게 되면 이 간격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눌려지니까 이렇게 변형할 거예요. 역시 자굴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스폴 아웃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콘크리트에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가 되는 것이 우리는 후프, 타이드 철근이에요. 또는 후프라고 그러고요. 띠철근이라는 건 각각 같습니다. 띠철근, 후프, 타이드 철근, 이렇게 직사각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것을 후프라 그러거나 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스파이럴이라 그러고요. 요 스파이럴에 감겨서 주철근 안쪽에 있는 요 콘크리트, 얘가 중요합니다. 우리 힘재에서 피복 철근 안에 있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요 타이드 철근의 내부에 있는 요 코어 콘크리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깥에 있는 피복은 나중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바깥에 있는 이 후프나 스파이럴 바깥에 있는 카바 콘크리트는 완전히 떨어져 나와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에 있는 코어 콘크리트가 주 철근과 스파이럴 또는 후프에 의해서 꽉 껴안고 있으면 지진이 오건 압축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마이크가 없으면 좀 재밌는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마이크가 있어서 재밌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딱, 그죠? 우리 집사람하고, 그지? 이렇게. 깍지를 딱 끼고 있으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그 외부에 있는 외력들, 특히 우리 어머니, 그죠? 뭐 이렇게 야단을 치시더라도 내가 같이 하면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풀어지면, 실내가 깨지면, 아니면 이게 풀어지면, 왜냐하면 이게 압축인장 받다 보면 이게 풀어지거든. 풀어지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제 뭐 나는 우리 어머니 편에 딱 서는 거죠. 살아가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웃는 녀석들이 이상한 녀석들이다, 이거. 코어 콘크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코어 콘크리트뿐만이 아니고 요 사이에 있는 피치 또는 요 띠철근의 요 간격, 지금 보면 굉장히 이 간격이 넓다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 이런 거는. 이건 아마 파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파괴 형상을 나중에 참 좋죠. 이런 경우는 바깥에 있는 카바가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내부에 있는 코어가, 안에 있는 코어 콘크리트가 여전히 건실하게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사실. 뭐 그 길이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뭐 지금 하지만 내부에 있는 이 코어 콘크리트가 어디까지 버텨주느냐 하는 것이 기둥 부재의 핵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하는 것은 요 단면, 요 철근이 몇 개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타이 또는 후프의 간격이 D10mm, A30cm, D10mm, A15cm. 요 간격이 얼마로 이거 설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형 기둥은 요 단면의 다이아메타가 직경이 얼마짜리, 그 다음에 철근을 몇 개, 그 다음에 낮은 철근의 피치가 얼마, 요거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두 그림에 내가 주철근을 몇 개 넣었습니까? 예, 4개 넣고 6개 넣거든요. 예, 그냥 그림이 아니고요. 요렇게 사각형 기둥에는 요 주철근은 최소 4개는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은 철근에는 주철근을 최소 6개는 넣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간격이 넓은 게 유리하나요? 좁은 게 유리하나요? 뒷철근의 간격이 조밀한 게 유리합니까? 넓은 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조밀한 게 좋죠. 그래야 조밀해야 주철근을 갖다가 내려 누르면 옆으로 튀어서 좌우로 생기는 걸 막겠지. 그러니까 뒷철근이나 낮은 철근은 단면적이 많으면 유리한 거예요. 크면. 그러니까 단면적이 크다는 것은 뒷철근과 낮은 철근의 간격으로 조절한다. 우리 지난번에 휨제의 전담 보관 건 뭐로 조절했죠? 예, 스페이싱 S 가지고 조절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S로 조절하겠다. 자, 스파이럴하고 후프에 대한 것을 잘, 이건 JG 맥그리거 책에서 아마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할까? 요 다음 슬라이드가 뭔가 보고요. 요거는 재미없다. 이거 재미없다. 요 다음.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기둥 부분의 설계를 어떻게 하고요, 기둥 부분의 정의가 어떻게 되고, 기둥 부분의 C1, C2, C3의 경우에 단면의 위치를, 단면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둥 부분에 또는 압축제에 작용하는 충격과 모멘트의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설계를 할 것이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C1, C2, C3 요거에 대한 전체 포메이션만 잘 오늘 기억해 주면 전혀 문제가 없고, 또 C1에 대한 설계, C1 다시 말하면 충력이 굉장히 크고요, 모멘트가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건물에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정 안 되면 진짜 C1의 설계 방법만이라도 잘 이해해야 되고요. 물론 C2에 대한 모멘트 영향이 X방향 또는 Y방향과 X방향 and Y방향으로 C3가 되는 거죠. 그 경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요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예.